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법원에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어제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체포 과정이 위법했다며 법원에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주원진 기자, 이 전 위원장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현재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어제 이 전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자택 인근에서 체포한 뒤 수갑을 태워 영등포서로 압송했습니다. 방통위가 폐지돼 자동 면직이 된 지 이틀 만에 유치장에 수감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이 전 위원장이 유튜브 등에서 방통위 업무가 마비된 것은 민주당 탓이라고 말한 발언 등을 근거로 허위사실 유포로 정치 중립 등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게 지난 8월부터 6차례 소환장을 보냈는데 나오지 않았다며 어제 결국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이 영장을 받기 위해 형식적인 소환장을 보내 법원을 속였다며 국회 필리버스터 참석을 해야 해 불출석 사유서 등도 제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 법원에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고 남부지법은 내일 오후 3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기자가 전해드린 것처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가 됐는데 이 체포가 잘못됐다면서 적극적으로 불법 구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전 위원장 체포 사태를 두고 추석 연휴를 맞은 여야 정치권도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송국권 정치평론가,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강전애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정치권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어제 오후였습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경찰에 출석을 해서 이 수갑찬 손을 직접 들어보이면서 발언을 그야말로 쏟아냈습니다. 민주당과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일을 하는 집단이다. 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을 하는 집단이다. 자, 이진숙 여기 수갑 차고 있습니다. 선출 권력보다 개딸 권력이 더 센 겁니까? 지난 7월 3일에 소위 뉴스공장의 최민희, 김현, 한민수, 노정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노정면 의원이 대법관 하시겠습니까? KBS 이사 하시겠습니까? 대통령 위에 그 개딸 권력 있습니까? 자, 방통위가 없어지면서 자동 면직이 된 지 하루 만이고요.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에 자택 지하주차장에서 전격적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이 면직부터 체포까지 과정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진숙 전 위원장이나 국민의힘이 정치적 배경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네. 그 주장을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무엇보다 그 전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이고 그리고 경찰에서 지금 6번 소환에 불응했다고 하는데 지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1, 2, 3차 소환 통보는 그때 변호사와 그 협의 중일 때 계속 통보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통보를 하느냐고 하니까는 그 담당 그 과장이 이것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3번의 통보가 더 있었는데 앞에 2번은 합의가 안 됐습니다. 이거 합의가 원칙이죠. 변호사가 있으니까는. 마지막 합의된 것이 바로 9월 27일 오후 2시인데 그날은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있었고 방통위가 없어지는 그날이었으니까 자리를 예. 지켜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동안 계속 보낸 것은 소환 통보장을 보낸 것은 이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일종의 빌드업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하.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과연 체포까지 이 영장까지 청구를 해서 발부할 사안인가 이겁니다.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고 더구나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게 지난번 작년 9월에 이런 그 발언이 있었어요. 발언이 작년 9월에 예. 있었는데 이것을 사전 선거 운동이라고 지금 그 혐의를 하는 겁니다. 네. 뭐냐면은 지난번 6.3 대선은 그런데 그 확정된 것이 작년 올해 4월 4일이죠.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부터 대선이 확정된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그것을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고 가장 핵심적으로 제가 보는 것은 이것이 그 감사원에서 감사를 다 했어요. 감사를 해서 감사원에서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네. 이거 수사 의뢰를 하지도 않고 어떤 징계 요구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감사원에서 주의 조치를 내린 것을 경찰이 이렇게 그 수갑까지 채워서 그 신병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취재진 앞에서 수갑찬 손을 흔들어 보이면서 이 경찰 체포를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이진숙 전 위원장의 SNS에도 이 남색 천으로 가리지 않은 수갑찬 사진이 저렇게 그대로 게재가 됐습니다. 경찰이 이 전 위원장에게 수갑을 채워 연행한 점도 논란인데 법원은 지금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장 변호사님. 그렇죠. 일단 이게 영장에 의한 체포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수사기관이 청구를 해서 체포 영장을 발부를 받고 이 영장을 집행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거든요. 우리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피해자가 그 조사를 위해서 출석하라고 했을 때 이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또는 불응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법원에 체포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는 조사 과정에서 조사에 응하지 않고 소환에 응하지 않는 피의자들에 대해서 강제로 신병을 구인해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제 수사의 일환이거든요. 사실 이진숙 전 위원장 측에서도 인정하고 있지만 지금 6차례에 걸쳐서 경찰에서는 출석을 요구했다라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불응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경찰로서는 체포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법원이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했고 이 집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진숙 위원장이 지금 뭐 반발은 하고 있지만 그런 메시지들이 좀 정치적인 메시지로 들리고 사실 법적으로 이것이 문제되는지 이 부분은 완전히 변론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평론가님이 잠시 언급을 해주셨듯이 경찰은 이진숙 전 위원장이 지난해 9월 일부 유튜브에 출연해 한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보수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이고요.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국민이 자유파, 국민이 부여한 자랑스러운 간판입니다. 보수 여전사 이재명. 감사합니다. 민주당이나 이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하는 집단이다. 경찰에서는 이 발언에 대해서 이거 일종의 사전선거 운동이다 이렇게 보고 체포까지 했는데 발언을 한 시점이 지난해 9월쯤이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조기 대선 한참 전이긴 합니다. 조기 대선 전이라기보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월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이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진숙 위원장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런 전제하에 이런 혐의를 씌울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시기적으로도 전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상황에 혼자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이의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장현주 변호사님께서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국민의힘에서 궁금한 것은 경찰 측에서 검찰을 통해 그 체포영장을 법원에 신청할 때 지금까지 변호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 모든 자료들을 넘겼느냐 하는 거예요. 네. 9월 27일에 그 조사를 받기로는 이미 9월 9일에 협의가 되었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도 2차례 또 소환장을 보낸 바가 있었고 9월 27일에 협의한 날짜가 갑작스럽게 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것을 민주당에서 법으로서 통과시키겠다고 하면서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이진숙 위원장은 본인과 관련이 됐기 때문에 국회에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불출석 사유서를 이미 제출을 한 바가 있거든요. 네. 이런 불출석 사유서도 법원으로 넘어가고 그 전에 협의됐던 부분들도 분명히 법원이 인지를 한 상황에서 영장이 나온 것인지 여기에 대해 저희 국민의힘에서 그 영등포 경찰서에 찾아가서 항의를 했을 때에도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일 오후에 그 체포 적부심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좀 가려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난해 9월 발언이기 때문에 선거 개입이 될 수 없다는 건데 이 전 위원장 발언의 시점이 혐의를 가를 쟁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법적인 그 판단을 좀 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 사법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 두 가지의 지금 혐의를 가지고 체포영장을 집행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사법적인 사건을 굉장히 정치적인 사건화하려고 지금 하는 모습이 이진숙 위원장에게서 보이고 있다. 특히 이진숙 위원장이 본인이 평상시에 뭐 그 좀 전에도 나왔습니다만 보수의 여전사라는 표현을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이런 이 법적인 상황을 정치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호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본인이 스스로가 보수의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이렇게 각을 세우는 그런 여전사의 모습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 하나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두 가지 측면에서 되게 부적절한데 하나는 특권의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6번에 좀 전에도 설명 나왔습니다만 출석 요구가 있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한 번 국회에서의 필리버스터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라는 걸 제외하고 나머지 5번에 대해서는 왜 본인이 불출석했는지 출석에 응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부분 하나고요. 또 하나는 법치주의를 좀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법원에서 지금 의견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원에서 정상적으로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경찰에 대해서 또 그것을 발부한 이 법원에 대해서 그 고발 조치를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지금 법치주의에 순응하는 그런 자세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비판적인 말씀을 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변인이 짚어주신 뭐 정쟁화 시도 논란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저희가 발언을 준비를 했는데 경찰은 이진숙 전 위원장이 거듭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서 체포한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대한 이진숙 전 위원장의 입장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시죠. 마지막 출석 요구가 된 날이 9월 27일이었어요. 그것도 그 출석 요구서도 9월 27일 지나서 받았습니다만 필리버스터가 예정이 돼 있었고 저는 마땅히 기관장으로서 참석을 해야 됐습니다. 국회 출석하느라고 영등포 경찰서 못 온 걸 가지고 이제 저한테 지금 이렇게 수갑을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이진숙 전 위원장 측에서는 불법 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체포 적부심을 신청을 했고요. 내일 남부지방법원에서 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 체포 적부심이 인용되는 경우는 많지가 않다고요. 일단 신청 자체를 잘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48시간만 가둬둘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진수 위원장은 어제 오후 4시경 체포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일 오후 4시면 48시간이 모두 차서 석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체포 적부심 자체가 3시에 그 시작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스로 본인의 구금 시간을 더 늘리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이진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청구를 안 할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차례의 소환이다라고 경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6차례가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된 소환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그 이진수 위원장 측의 입장인 거거든요. 8월에도 8월 12일에 8월 20일 날 그 출석을 요구하는 그 요청서를 보냈는데 그러고서는 바로 14일에 또 그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적으로도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이때는 변호사가 선임이 되기 전이었는데 보통 통상은 변호사 선임 이후에 이 출석을 조율을 하게 됩니다. 9월에 변호사가 선임이 되고 9월 9일에는 이미 27일에 나가는 것으로 협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2차례 또 소환 요청을 한 것은 결국에는 6번이라는 어떤 숫자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결국 내일 체포적부심에 있어서는 저는 지금까지 이진수 위원장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들이 모두 맞다면 네. 인용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후폭풍 같은 경우에는 고발했었던 민주당 측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예. 내일 오후 3시에 이제 체포적부심이 있을 예정인데 경찰 쪽에서는 이 전 위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라고도 해요. 그런데 변호사님 저희가 구속영장 평소에 신청을 할 때는 도주 우려가 있거나 주거지가 불분명하거나 이런 사유가 충족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경찰이 지금 이제 체포를 하고 나서 지금 수사 중에 있고 그다음 체포 적부심까지 청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신청 청구까지 바로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의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영장을 받아서 불러다 놓고 조사를 하기 위해 발부받는 영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차적인 목표는 결국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로서는 일단 6차례나 소환 요청을 했지만 오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영장을 적법하게 발부받아서 집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조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의 1차적인 목표는 다 달성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조사가 끝났으니까 이 해당자를 풀어주게 될 것인지 석방을 할 것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구속영장 신청과 청구로 바로 갈 것인지는 아마 내부적으로 고심이 깊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구속영장 청구는 다 아시다시피 발부가 되기 위해서는 범죄 혐의의 소명이라는 큰 전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구속의 사유로서 증거인멸 우려라든지 또 도주의 우려 이런 부분들이 인정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경찰로서도 오늘도 오전에도 조사가 한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조사를 마친 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진숙 전 위원장의 발언이 눈에 띄는데요. 전쟁입니다. 이 말을 한 여성이 떠오릅니다. 이 발언을 한 것도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해당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전쟁입니다. 이 말을 한 여성이 떠오르네요.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 이진숙한테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겁니까? 자, 이 위원장 그 여성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시청자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 국감 출석 논란으로 공방의 대상이 된 김현지 부속실장을 지적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 분석이 맞다면 위원장이 왜 김현지 실장 얘기를 꺼낸 건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본인이 이제 전쟁이다. 김현지 실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 그런 각오를 이야기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김현지 실장이 그때 이재명 대표 시절에 그 검찰에서 소환 통보가 오니까는 그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전쟁입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김현지 씨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체포 영장을 신청을 하고 발부해서 체포하는 것이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문제. 그래서 그것을 물타기 하기 위한 것 아니냐. 그 김현지 씨와 관련된 논란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이 본인을 이렇게 체포를 하고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으로 김현지 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조금 전에 저희들이 이야기했다시피 27일 날 일단 마지막으로 소환에 불응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체포영장을 하려면 28일 하든지 29일 하든지 30일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김현재 씨 논란이 있고 나서 체포영장을 신청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김현재 씨 논란과 상관이 있다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체포영장 시점에.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그 물타기 하기 위해서 본인을 이렇게 뭐 체포를 하고 수갑까지 채운 것 아니냐. 이제 그런 말인데 여기에 저는 이게 좀 정치적인 요소가 좀 가미가 됐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네. 이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4월 달에 민주당이 고발을 했어요. 왜 4월 달에 고발을 했냐면 작년 9월 달에 나온 발언을 4월 달에 고발을 한 것이 4월 4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 조기 대선이 확정이 됐죠. 확정이 됐고 그 이후에 고발만 해놓고 있었는데 6.3 대선에서 이재명 정부가 들었었잖아요. 그다음에 7월 달에 집중적으로 경찰을 압박을 합니다. 네. 왜 수사 빨리 안 하느냐고. 그런데 그 7월 달이 어떤 시점이냐 하면은 민주당에서 이 방통위원장에서 사퇴를 하라고 압박을 막 하던 시점이에요. 압박을 하던 시점에 경찰 수사까지 계속 다그쳤죠. 다그치니까는 경찰로서는 상당히 좀 거기서 좀 압박감을 느꼈을 수도 있고 아하. 그게 지금 이번 시점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의심을 하는 거죠. 왜 27일 날, 다음 날도 아니고 10월 1일 날 영장을 청구를 하느냐. 이것은 김현지 논란을 좀 이슈를 듣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발의해 놓은 겁니다. 야당을 중심으로 이 만사현통 모든 거는 김현지 실장을 통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현지 실장 논란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이 전략적인 선택이다.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물타기라고 보지 않고요. 오히려 거꾸로 지금 야당이 김현지 프레임을 만들어가기 위한 것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도 올라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법적인 사건을 정치적인 사건화 하려고 지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노력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보수의 여전사로 자리매김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겠다. 이런 지금 취지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지금 이 상황도 정치적인 보복 또는 정치적인
희생자 프레임을 스스로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본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가 법원에서 나온 것인데, 그럼 법원에서 김현지 그 대통령실 일부 실장의 지시를 받고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믿을 국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지금 그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이 지금 이재명 정권 하에서, 정부 하에서의 대표적인 이 정치적 보복의 대상자가 되었음을 전 국민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밥상머리에서 계속해서 이슈화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이런 의도를 가지고 저 발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야 정치권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필리버스터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출석 일자는 다시 조정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득달같이 월요일에 영장 신청을 한 것은 어떻게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체포하고 추석 밥상에서 절대 존엄 김현지를 내리고 추석 밥상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로밖에 저희들은 해석되지 않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모든 상황이 민주당의 추석 밥상 민심을 염두에 두고 진행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실제 추석 민심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지금 현재 그 추석 민심, 그러니까 밥상머리에 오를 쟁점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불리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조희대 대법원장 어떤 사태 그 압박이나 아니면 또 트럼프발 리스크도 있죠. 3,500억 달러 뭐 그 선불로 받기로 했다 이런 거, 예. 이런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지기현 판사에 대한 논란 이런 것들도 지금 좀 허위 아니냐 이런 그 여론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불리한데 거기서 결정적으로 김현지 씨와 관련한 논란이 저기 생긴 거죠. 그렇다면은 이 추석 민심이 나중에 추석이 끝나고 나서 이번에 추석도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 밥상머리 민심이 한번 형성이 되면은 이게 오래 갑니다. 그리고 지방선거에 제일 처음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민심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양쪽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의심을 하는 것은 좀 그 여론을 좀 바꿔보자고 해서 이 다른 논란들, 특히 지금 가장 최근에 불거진 김현지 씨와 관련된 논란들, 이게 새로운 것으로 계속 파생을 하고 있잖아요. 네. 뭐 2천만 원 그 성공보수 대신 받았다. 이것도 TV전에서 또 나왔고.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또 학력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이슈를 좀 전환해보자는 차원에서 이것을 꺼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럼 판사가 이거 다 생각을 해서 영장을 내줬느냐 이렇게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판사가 내주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빌드업을 해서 던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6번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다 하는 것보다는 형식적으로, 형식 논리로 6번 동안 그러면은 출석을 안 해서 그러면은 체포해야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갔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 되는 것이죠. 네.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저는 민주당 측에서 굉장히 좀 정무적으로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진숙 위원장이 지금 제대로 소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국민들께서 생각이 나는 건 역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검찰에서 소환 요청을 했을 때 5차례 정도 불출석을 했는데 영장 치지 않았었거든요. 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 총선 과정, 지방선거 과정에서 본인이 당대표로서 회의 같은 것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재판에도 나가질 않았어요. 재판조차도 불출석을 했는데 뭐 그때도 강제구인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실제로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돈봉투 받았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었던 6명의 의원들이 단 한 차례도 소환에 응하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소환 조사 없이 그냥 바로 기소를 했었거든요. 국민들께서는 왜 지금 이진숙 위원장에게만 다른 잣대를 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 이진숙 위원장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자료들은 법원에 넘기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의심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이랑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사실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뭐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제가 궁금한 건 국민의힘에서는 뭐 민주당이 이 모든 일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수사도 경찰이 하고 있고요. 영장을 발부해 준 것도 법원입니다. 민주당이 수사하는 거 아니고 민주당이 체포한 것도 아닌데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가 어쩌면 추석
밥상에 이 부분이 오를 것을 더 대비해서 정치적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받거나 출석에 대한 통보를 받게 되면 일정을 조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는 6차례나 지금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사실 이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 상황에서도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이진석 전 위원장에 대한 특혜가 아니었을까 이런 논란이 오히려 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내일 체포 적부심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베일에 쌓인 인물 얘기를 좀 해보죠.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입니다.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특히 김 실장의 신상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관련해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이요.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실장 출신 대학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김현지 실장이 그 이재명 대통령 있는 대로 다 이야기해봐요. 네, 처음 만나게 된 시점이 98년 겨울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때 이제 대학 졸업하고서 이제 시민운동을 할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시민운동 할 공간을 찾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변호사로서 네. 이제 성남 시민모임이라는 시민단체를 함께 만들고 근데 그 단체에서 사람을 구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다. 제 후배들한테 소개를 받은 후배였어서 그때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 행정구역 내에 있는 대학을 나왔고 학번은 9사학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제가 학번은 몰라요. 대학을 나왔다는 거네요. 대해서 아는 게 상명여대가 없어서. 있었죠. 아, 지금 이제 상명대학교로 바뀌었는데 남녀공학으로. 나 그냥 찍은 건데. 뭐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네, 뭐 상명여대 94학번이다. 아니다, 신구대를 나왔다. 이렇게 얘기가 막 오고 가는데 저희가 학력 위조 논란을 본 적은 있어도 학력 자체가 화제가 되는 상황은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뭐 어느 대학을 나왔고 이런 것을 그 전에 제가 청와대를 출입할 때는 비서관들이 인사가 나면은 프로필을 다 돌렸어요. 네. 기자들에게 학교하고 다 돌렸어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그게 없습니다. 없는데 특히 그 상황에서 김현지 실장이 워낙 베일에 쌓여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학교 논란까지 나왔는데 왜 학교 논란이 시작이 됐냐 하면은 김장겸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신구대학교를 졸업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신구대 교수 그러니까 서성이 산림청장이 됐기 때문에 김인호 청장이요. 네, 그래서 그것이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신구대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박원석 전 의원은 그게 아니고 본인이 소개를 했고 뭐 상명대를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거 본질은 그러면 도대체 뭘 이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그 김현지 씨와 관련한 신상까지도 공개를 하지 못하는 것이냐. 그러면은 처음에 성남시에서 이재명 당시 변호사 시절에 만났는데 그 어떻게 이제 연결된 것이냐 이런 것이 나오니까는 지금 그때 당시 본인이 소개를 했다 이 말까지 지금 나온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 문제의 본질은 그 어떤 일을 지금까지 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어떤 일을 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또 그 정무비서관으로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이 부분인데 갑자기 이거를 인사를 하면서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부속실로 인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용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인사 수요가 있어서 인사를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후속이라고 했는데 가장 궁금한 것이 지금 정부 출범한 지 이제 4개월 됐습니다. 4개월 만에 인사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번에 이 부속실로 있다가 정무비서관으로 간 분은 7월 15일 날 이 부속실에 임명이 됐어요. 그런데 거의 뭐 2달 정도 만에 한 달 반 만에 이걸 인사를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지 그것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국정감사에 내보내지 않기 위해서 인사를 했다. 그러니까는 국민들은 도대체 뭘 감추고 있는 것이냐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것이죠. 네, 일각에서는 또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가 됐는데요. 이 대통령실 직원 중 한 명이 어느 학교 나왔는지를 왜 우리가 궁금해야 하는 거냐 이런 지적인데 이런 지적 대변인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공감합니다. 어떤 인사에 대해서 투명하게 알려야 된다라는 뭐 원론적인 입장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지금 김현지 비서관이 과연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 만약에 김현지 비서관이 학력을 속였다, 학력을 위조했다거나 또는 학력을 허위로 부풀렸다거나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취재하려고 했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단지 어느 학교 출신이다, 이 하나만으로 그것이 그 사람의 모든 행적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과도한, 사실 너무나 과도한 관심을 지금 야당에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이제 일단 지적을 좀 하나 드리고요. 예. 김장겸 의원께서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결국은 뭐 산림청장이 김현지 비서관의 은사였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관계들로 해서 인사가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이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사실상 허위 사실을 말씀하신 것으로 지금 이제 나오고 이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것이 정말로 확인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김장겸 의원은 어떤 정치적인 책임을 지실 겁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오히려 지금 누군가가 어느 학교 출신이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의 현재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맡을 능력과 또는 실력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어디 학교 출신이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만 궁금해한다면 그것은 공직자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 사회에서도 그 정도는 궁금해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김인호 청장 발로 이제 뭐 동료를 한 메시지가 언론 보도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총무비서관과 인사비서관, 정무비서관 학력도 이재명 정부에서는 전면 비공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전 정부에서는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이번에는 왜 그런 건가요? 일단 대통령실 입장은 학력이라든지 이런 주요한 경력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좀 보호해야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일단 원칙적으로 공개가 어렵다라는 취지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야당이 지적하는 것처럼 뭐 고위공직자들, 특히 이제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인지 또 투명하게 알리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은 또 일견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라고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야권에서 제기하는 정치적 공세는 사실 도를 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요. 네. 그냥 단순히 투명한 어떤 공무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개인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정치적인 공격을 가하고, 또는 김현지 프레임을 지금 더욱 공고히 하고 강화하기 위한 또 용도로 이런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적인 공감대는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렇듯 여러 의혹과 소문에 휩싸인 상태에서 추석 직후 열리는 국정감사에 출석할지가 최대 관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증인 출석 여부에 대한 국민의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지 현 부속실장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성공보수를 대신 받았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김현지 비서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경제 공동체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김현지 현 부속실장이 100% 국감에 출석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김현지 비서관의 국감 출석에 대해서 반대하지 말기 바랍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김현지 실장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김 실장이 국감에 나오면 어떤 의혹들이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김현지 실장이 나오지 않겠다라고 했었던 부분들부터 한번 확인을 하게 되겠죠. 30년 동안 총무비서관이 안 나온 적이 없었는데 왜 안 나오는 이야기들이 나온 것인지, 지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통화를 해보니까 안 나가겠다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었고, 오히려 나가서 잘 이야기하겠다라고 전의에 불타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도 한 바가 있거든요. 예. 그럼 이번에 불출석 논란에 대해서 먼저 물어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김현지라는 이름이 이번 정권 들어서 들어왔던 이야기가 강선우 장관 후보자 낙마에 있어서 마지막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 인사비서관도 아니고 비서실장도 아닌 총무비서관 김현지였었다라는 보도들이 있었거든요. 바로 이런 지점들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업무, 권한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어떠한 뭐 말하자면 비선처럼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 부분이 확인이 필요한 것이죠. 이번 인사이동 같은 경우에는 김남준 대변인, 그리고 김현지 실장, 또 윤기천 실장이 있는데 네. 이 세 명 같은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성남 라인이거든요. 성남시청부터 같이 근무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직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게 아니냐,
아니냐. 마치 총무비서관이었을 때도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는 것처럼 이 3명은 어느 자리에 있던지 간에 어떠한 막대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감에 출석하지 않는 1부속실장으로 이동한 것이 아닌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국민들께서 김현지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대통령의 30년 동안 옆에 있었던 사람이고 성남시장 시절부터 그때 외부에서 성남시장이 되기 전부터죠. 외부에서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면서 그때부터 있었던 인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국민 입장에서는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반드시 출석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좀 갈렸었는데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나와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바뀌었습니다. 지난달 25일에는 지난 30년 동안 총무비서관이 안 나온 전례가 없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부속실장이 됐기 때문에 나올 필요성 좀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국감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취지인가요? 저는 그런 취지를 이해하진 않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의 1급 비서관이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증인으로 채택된다면 당연히 출석해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신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메시지들, 좀 전에도 그 송원석 원내대표가 의혹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의혹이라는 것들이 어떤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 무분별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좀 정쟁화할 것이 너무나 뻔해가는 이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나와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쪽으로 저는 제 개인적인 소신이 좀 바뀌었습니다. 전 당연히 나와서 국민들 앞에서 그 떳떳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또 대통령실에서 본인이 맡았던 책임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다, 국민에 대한 예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묻겠다라는 것이 그 대통령 비서실에서 총무비서관의 역할을 맡아서 어떠한 역할을 지난 석 달 동안 해왔는가 하는 부분이 아니라 과거에 20년 전, 30년 전에 이재명 대통령과 어떻게 만났는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을 통해서 소위 성남라인이고 그러니까 측근이고 그러니까 그 비선 실세가 됐다라는 거 하는 그런 프레임을 강화시켜주기 위한 이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굳이 응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쪽으로 저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무슨 질문을 할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뻔하잖아요. 네. 지금 묻겠다라는 것들이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대통령 비서실을 어떻게 총무와 인사를 관리했는가에 대한 것을 묻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안 들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답할 이유도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 부분이 두려워서 그 총무비서관 시절에 했던 그러니까 특활비 같은 것도 있잖아요. 특활비 그때 공개를 했는데 구체적인 건 공개하지 않고 항목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그 직무를 맡고 나서 있었던 그것도 묻지 않게 만들면은 그것은 뭐 어떻게 보면은 앞뒤가 안 맞는 그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국회 운영위에서 부른다는 거잖아요. 운영위는 위원장이 김병기 원내대표입니다. 네. 민주당 원내대표고 민주당이 다수예요. 다수인데 그 일방적으로 그렇게 놔두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걸 뭐 정치적인 논란 때문에 부르지 안 가는 게 낫겠다고 하면은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좀 이상한 상황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은 김현지 씨는 본인이 이제 나가겠다고 하고 아주 의욕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지금 다른 데서는 오지 말라고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호 정무수석은 100% 나간다고 했는데 바로 대통령실 대변인은 그거는 잘못된 거다. 민주당에서 결정하는 대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의견 통일이 안 됐네요. 그럼 그게 누가 키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 민주당이나 용산 사람들도 서로 말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이것을 키를 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은 나가고 싶어 하는데 이거 나가면은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누군가가 있는 것 아닌가 그 생각까지 드는 거죠. 평론가님의 개인적인 추측을 들어봤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다음 주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종교단체 경선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이 의혹은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이 지난달 30일 공개한 녹취로 인해 불거지게 됐는데요. 내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내년 한 2월이나 3월에 후보를 선택하는 그 전화나 URL이 가면 그때 이제 클릭해서 후보를 선택해 주시면 지령이 또 내려오나요? 지령이 내려가죠. 지금 연락이 온 게
우원식 국회의장님. 네네. 이번에 독립군 시사회 그거 하신다고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안 간다고 했어요. 왜요? 일단 이제 추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민석으로 가시죠, 김민석으로. 자, 민주당에서는 김경시 의원에 대해서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다면서 개인적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어요.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현직 서울시 의원이 현직 국무총리를 다음 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당의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3,000명의 당원들을 가입시키려고 하는 의혹이 어떻게 개인적인 일탈로 이렇게 귀결이 되는지 그 과정이 전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경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탈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탈당을 했는데 다시 제명이란 절차를 밟은 것은 지난번 이춘석 의원과 같은 상황이지만 결국 국민의힘과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특히 지금 김경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년 지방선거에 본인도 출마할 생각이 있는데 영등포 쪽에서 출마할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분이 지역구가 강서 쪽이에요. 그러면 영등포의 현직 국회의원은 또 김민석 의원이었고 그 지역구를 옮길 때는 결국에는 그 지역의 지역위원장, 결국 지금 현직 국무총리와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번 6월에 함께 식당에 있는 모습이 또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초반에는 정청래 당대표가 당내의 감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시하면서 빠르게 처리할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에는 이런 형태로 마무리를 한다는 것은 이제 수사기관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논란이 된 녹취록에서 이제 변호사님 짚어주신 것처럼 김민석 총리의 이름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김경시 의원은 김민석 총리랑은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서 이 두 사람이 6월쯤에 한 식당에서 마주친 적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달 뒤에 이 녹취록 속에 대화가 나왔다는 거예요. 김경시 의원이 나가고자 했던 영등포구,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민석 총리 지역구기도 합니다. 김민석 총리와 연관성이 있다, 이런 비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연관성을 억지로 지금 만들어내려고 야당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민석 총리가 총리에 취임한 지 이제 불과 한 석 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서 본인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김민석 총리가 이 녹취록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라는 이유만으로 김민석 총리와 저 김경시 의원의 관계성이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그럴 수는 없다고 보고요. 또 김경시 의원이 왜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했는지 앞으로 그 사법기관의 수사에 따라서 밝혀지겠습니다만 이 부분의 본질적인 부분은 어쨌든 그 지금 진종호 의원을 통해서 이 녹취가 의혹이 제기가 된 상황들, 그 과정들에서도 지금 이 제보자라고 하는 분이 서울시 사격협회의 부회장이라는 분 아닙니까? 네. 그럼 진정호 의원은 또 사격 국가대표 선수 출신이고요. 이 두 분이 서로 만난 적도 없고 일면식도 없다고 하는데 그럼 이 녹취가 어떻게 진정호 의원의 손에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그 파동으로 이렇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김경시 의원을 조사했던 그 민주당의 서울시당이나 또는 이 제보자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만 있었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이루어진 행위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도 경찰 수사에서 밝혀지게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국민의힘이 이미 이루어진 국민의힘의 통일교와의 관계성 이런 부분들을 희석시키려고 물을 타려고 소위 민주당에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식의 이런 그 무분별한 의혹 제기 그리고 뒤집어 씌우기 같은 이런 모습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통일교 입당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국민의힘을 수사한 것과 같은 강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특검이 국민의힘을 당사로 압수수색한 이유가 정당법 위반이에요. 뭐 정당법에서 뭐가 있느냐 하면은 당원 가입을 하는데 강압적으로 이렇게 가입을 시키면은 그것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교 교인들을 강압적으로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지금 이 상황도 민주당이 중간 발표를 한 것만 봐도 어떤 뭐 종교단체까지는 하기를 못했지만은 김경시 의원이
좀 무리한 방법으로 그 입당을 시킨다는 것을 확인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정당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저 민주당 발표는 김경시 의원이 영등포 구청장에 도전하기 위해서 모으는 과정에서 좀 일탈이 있었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김민석 총리의 지역구가 영등포고 김경시 의원은 조금 전에 그 말씀하셨지만 그 강서에서 그 시의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강서에서 구청장 도전하려니까는 강서 구청장은 민주당 소속이에요. 네. 근데 영등포 구청장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도전을 하기 위해서 방향을 틀었다. 그러면은 그쪽에 현역 국회의원인 김민석 의원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6월 달에 만났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게 그 권리당원으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려면 8월 말까지 입당을 했어야 돼요. 그럼 8월 말 입당을 앞두고 2달 전에 만났다. 그러면은 그 같이 어떤 그 이야기가 오고 갔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것을 본인이 구청장이 되는데 3,000명이라고 하면은 그것만 쓸 것이 아니고 그 3,000명이 들어왔으면은 구청장 경선에서도 그 투표를 하지만은 서울시 그러니까는 서울시장 경선에도 같이 투표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용도가 다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서 김민석 총리 부분을 싹 빼버리고 이쪽 영등포 구청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는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죠. 정말 다사다난한 정치 상황인데 어찌됐든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도 극한의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 추석 민심 잡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즐거운 추석, 넉넉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설 명절은 내란 때문에 불안하고 우울한 명절을 보내셨을 텐데 이재명 정부와 함께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즐거운 추석 맞이하시고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지만 그래도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송편을 빚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께서 그늘진 곳이 없도록 국민의힘에서 더 잘 살피겠다는 약속의 마음도 송편에 담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민주당 지도부 어제 용산역을 찾아 귀성 인사에 나섰는데요. 용산역은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이 호남으로 향하는 열차가 지나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소위 텃밭이라 할 수 있는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선 걸로 봐도 될까요? 뭐 그런 취지도 담겨 있을 것이고요.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그동안 이제 명절 때마다 용산역에 가서 귀성 인사를 하는 것이 사실상 관례처럼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도 긴 연휴를 앞두고 이제 지도부가 귀성하시는 국민들께 직접 인사도 드리고 그리고 또 함께 이제 연휴를 잘 보내시라는 덕담도 드리고 그러는 이제 자리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런 행보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이번 추석 민심밥상에 어떤 것을 올려드릴지 이런 부분들이 여야 모두 정치적 메시지로서 가장 중요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더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지난 대선 이후에 지금까지 많은 개혁의 과제들을 수행해 왔었고 특히 정청래 대표가 약속했던 것처럼 이번 추석 밥상에는 그리고 추석 전까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렸고 그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이번 검찰 개혁에 관련된 부분들을 또 성과로서 이번 추석 민심 밥상에 올릴 수 있게 된 부분 이 부분들을 메시지로 많이 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국민의힘도 그동안에는 좀 서울역을 주로 찾았는데 보신 것처럼 이 노인복지관을 찾아서 송편을 빚으면서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이번 행보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노인복지관도 찾았고 그리고 청년 소상공인들도 찾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역보다는 민생을 챙기겠다라는 그리고 더 열심히 일하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는 행보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귀향하시는 분들께 인사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소비 쿠폰을 나눠준 것 이외에 지금 경기 진작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소비 쿠폰마저도 그렇게 효과가 있는지 여전히 좀 아리송한 구석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코스피 5천 시대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요원한 상황이고 그리고 미국과의 관세 협정도 전혀 물꼬가 트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 야당이 계속적으로 민주당에선 비판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민생을 챙기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드린 것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서 귀성길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체는 오늘 저녁부터 점차 해소될 전망인데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나라 기자, 지금 차가 많이 막히나요? 네, 오늘 오전부터 귀성객들이 몰리며 고속도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 인근은 서울을 빠져나가는 차들이 한데 몰리며 원활한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순산터널 인근에서는 목포 방향 차들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원주분기점 인근도 수도권 방향 흐름은 원활하지만 원주로 향하는 차들은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출발하면 부산까지는 5시간 50분, 광주까지는 4시간 40분, 대구까지는 5시간 40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다만 서울 방향 고속도로 상행선 통행은 비교적 원활합니다. 오늘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 가장 극심했던 도로 정체는 오늘 저녁 7시에서 8시쯤 점차 해소될 전망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차량 524만 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는 44만 대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는 43만 대가 이동합니다. 통행료 면제는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추석을 맞아 가족과 지인에게 줄 선물 많이들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요즘에는 환경과 기후를 생각하는 선물들이 특히 인기라고 합니다. 값이 좀 나가더라도 많은 소비자들이 찾고 있는데요. 달라진 추석 선물 풍경을 윤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의 한 대형 백화점. 추석을 앞두고 선물 세트를 미리 구매하려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이 백화점은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선물 세트를 올해 새로 선보였습니다. 가격은 다소 높지만 화학 농약을 쓰지 않고 사육 밀도가 낮은 환경에서 길렀습니다. 제일 좋은 제품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소비자 신뢰가 있어서 아무래도 1년에 최소 2번 선물하는 건데 조금 좋은 곳에서 사드리고 싶었어요. 다른 백화점엔 저탄소 과일 세트가 등장했습니다. 재배 과정에서 농약과 화학 비료를 쓰지 않아 온실가스 배출을 줄였습니다. 플라스틱 대신 식물성 재료로 포장재나 완충제를 만든 선물 세트도 많아졌습니다.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중시한 이른바 ESG 제품들입니다. 젊은 고객들 중심으로 저탄소 등 친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이 가치 소비로 연결되어 있는 만큼 그 친환경 패키지를 다양하게 좀 만들어가지고 상품 기획을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사과나 배 대신 신품종 열대과일로 채워진 선물 세트도 올해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기후변화로 망고, 파파야 같은 열대작물 재배가 점차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과 가치관의 변화에 맞춰 마음을 주고받는 선물 세트도 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최장 열흘까지 쉴 수 있는 추석 연휴를 맞아서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때마침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도 명절 분위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소식들 모아서 두 분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 이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연휴가 상당히 깁니다. 최대 3,200만 명이 이동을 한다고 해요. 네, 최장 열흘간 이어지는 연휴라서 예상 것으로는 3,218만 명이 전국으로 오갈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지난 추석에 비해 8.2% 더 늘어난 건데요. 연휴 기간이 길다 보니까 하루 평균 이동량은 약 2.2% 감소한 775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공항은 긴 명절 연휴 때문에 막 굉장히 여행을 하기 위해 북적이고 있다고 해요. 또 귀성객들이 서로 뭐 버스 아니면은 일반 배 이쪽에서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가위에는요, 6일 날 큰 보름달이 뜨는데요. 그 보름달의 경우에는 오후 5시 32분에 떠올라서 밤 11시 50분이 되면은 최고로 높게 떠오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슈퍼문이라서 기대가 많긴 하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비 소식도 있고 좀 흐리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과 서쪽은 좀 볼 확률이 있지만 동쪽 지역은 아무래도 관측이 힘들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고궁을 비롯한 관광지에는 외국인 관광객들 발걸음이 또 이어지고 있는데요. 연휴 동안에 특히나 외국인 관광객 숫자가 크게 늘어난다고요? 네,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10월 골든위크 기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예. 9월 28일부터 10월 8일까지 여기가 호주와 인도네시아에서 각각 84%, 63% 정도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보이고 또 우리나라하고 추석하고 그 추석 명절을 공유하는 일본, 대만, 베트남, 중국 이러한 주요 아시아 국가 사람들이 한국행 티켓을 많이 사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중국에서도 지금 그 이동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이번 추석 연휴 동안에 하루 평균 3억 명 정도가 이동할 3억 명. 것으로 와, 보인다고 대단하네요. 합니다. 전체 연휴 기간 동안 23억 6천만 명이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중국 내부적으로도 엄청나게 지금 교통이 막히고 있는데 그분들이 한국에 온다든가 저 외국에 나갔을 때 국제적으로 또 아시아 곳곳에 아마 교통이 좀 정체를 빚지 않겠느냐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인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부에서 이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기 때문인데 중국인 관광객은 상당히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죠. 네, 중국인 관광객들이 만약에 3명 이상이 모일 경우에는 내년 6월 30일까지는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예. 이것은 관광산업 침체된 그 내수 산업을 좀 활성화시키고요. 또 무비자 입국 실시돼서 정부가 관광객들이 입국을 하면 아무래도 활성화가 되겠죠. 네. 그런데 이러한 관광객 입국을 위해서 더 적극적인 조치로 뭘 했냐? 바로 한중 카페리 항로도 재개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는 아무래도 추정 예상 중국인 100만 명 여행객을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가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첫날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중국인 관광객 일부가 사라진 걸로 알려지면서 이게 또 논란을 빚고 있어요. 네, 법무부와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에 중국 텐진을 출발해서 인천항에 들어온 크루즈선 드리모에서 6명이 귀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네. 우리나라 인천항에 들어올 때는 2,189명이 승선했었는데 인천항을 출발할 때는 2,183명만 타고 6명이 없어졌네요. 6명이 없어진 상태로 추락을 했다는 거예요. 이 6명의 국적과 나이, 성별 등은 지금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들이 비자 없이 최대 3일간 상륙할 수 있는 관광 상륙 허가 제도를 통해서 입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귀선을 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불법 체류자가 됐을 경우에 결국 사후적으로 단속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관광상륙 허가제도 이런 것들이 어떤 불법 체류자들의 이탈 통로가 된다. 그런 지적이 있어 왔는데 이번에 법무부가 이 사라진 6명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예. 입국자 관리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겠네요. 사건, 사고 소식 계속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역 가수와 아나운서로 활동하던 40대 여성이 10대 딸을 폭행해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이 딸의 시신에선 장기간 폭행당한 흔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건 엄마가 이미 숨진 딸을 병원에 데리고 온 뒤에 아직 딸이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네, 지난달 20일 4시쯤 발생한 사건인데요. 경남 남해의 한 병원에 이제 응급실에 10대 여성을 40대 어머니가 데리고 옵니다. 네. 그래서 치료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미 이 딸은 이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심정지 상태로 이미 사망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자꾸 내 딸은 죽지 않았다, 살아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 사망 선고를 거부하면서 의사한테 항의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엄마가 살아있다고 주장한 딸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몸이 경직돼서 몇 시간 전에 사망했다는 걸 경찰관이 확인을 했습니다. 몸에 멍자국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몸에 잡았었는데 엔진이 많이 부었다. 마음 심을. 네, 딸의 온 몸에 폭행을 당한 듯한 멍이 있었다고요? 네, 의료진이 딱 봤을 때 둔기로 맞은 것으로 추정되는 멍이 보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의료진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알려졌는데 여기서 이제 어머니 A 씨의 이력이 화제가 된 겁니다. 바로 그 어머니가 경남 진주에서 가수와 아나운서 등으로 활동하면서 뭔가 인지도를 쌓아올린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건 당일에도 소방서 주최 행사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남해를 찾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행사장에 딸하고 함께 찾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CCTV에는 그 어머니가 서성 있는 모습만 담기고 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 A 씨는 딸이 이 정도로 아픈 줄 몰랐다. 일하다가 차에 와보니까 딸이 의식이 없어서 병원에 데려간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아니, 딸이 의식이 없는데 이렇게 아픈 줄 몰랐다라고 말하는 게 좀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 엄마 말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제기됐다고요? 네, 지역 가수이자 이제 아나운서였던 이 40대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딸의 구조 신호가 있었는데 차에 와 보니까 약간 이렇게 응급 상태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딸이 차 안에서 계속해서 나 너무 힘들다, 아프다, 죽을 것 같다, 도와달라고 하면서 엄마한테 수차례 전화를 한 내역이 좀 발견되었습니다. 네. 스스로 병원에 가기에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숨진 딸의 몸속에선 장기간 폭행을 당한 흔적에 더해서 화상 자국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유기치사 혐의로 엄마 A씨를 구속했으나 A씨는 폭행 등의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화제가 된 정말 충격적인 사고 영상이 있습니다. 커다란 트레일러가 SUV 차량을 뒤에서 덮친 뒤에 무려 600m를 끌고 갔다고 합니다. 이 사고를 낸 트레일러 운전자 최근 자수를 했습니다. 사고 당시에 SUV 차량 안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피해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는데도 사고를 낸 트레일러가 멈추지를 않았다고요? 예,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답답해했던 사건인데요. 지난달 17일 저녁에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서 이제 피해자에 따르면 옆 차로를 달리던 트레일러가 차선을 침범한 뒤에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피해자 차량을 계속 이 들이받은 상태에서 600m 정도를 밀고 그대로 갔다는 겁니다. 네. 피해 차량이 막 경적을 울리면서 멈추라고 외쳐도 소용이 없었고 마침내 이제 갓길에 멈춰 섰는데 멈춰 선 다음에 그 트레일러 운전자가 비상등을 켜고 바깥으로 내렸는데 내렸다가 아무런 사후 조치를 하지 않고 다시 타고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갔어요? 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답답했냐면 당시 CCTV가 현장 인근에 고장이 나서 경찰이 트레일러 운전자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답답했었거든요. 근데 그 트레일러 운전자가 어제 자수했다고 합니다. 이 자수를 했다고 하는데 사고 당시에 아무런 조치도 안 한 이유도 얘기를 했나요? 네, 경찰에 따르면 이 50대 운전자는 사고 당시에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요. 차가 제대로 나가지 않으니까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잠시 세워서 확인은 했지만 본인이 차를 치인 거는 몰랐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이 트레일러 기사에 대해서 유튜브를 보면서 지인이 알려줘서 이거 너의 트레일러 아니냐라고 해서 그때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자수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피해자분이 크게 다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휴 첫날인 오늘 귀성길 빗길에 안전운전 해야겠습니다. 현재 곳곳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제주에는 호우특보 내려져 있고요. 오후까지 제주와 남해안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에는 최대 80mm, 남해안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고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비교적 양이 적겠습니다. 수도권은 오늘 오후 대부분 그치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내일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전남 해안과 제주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산지와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22도, 그 밖의 지역은 19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선선합니다. 일요일과 추석 당일에는 중부와 경북에 비가 조금 지나겠고요. 귀경길인 화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또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10월 3일 금요일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